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지난주 전반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인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들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셧다운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이번 주 이제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실적주들 발표가 되고 또 CPI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건 이 전날 급락세를 불러일으켰던 지역 은행들,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내내 시작을 잡아 내렸었던 이 미중 갈등 우려, 거기에 이어서 이 목요일에 부각됐었던 지역은행 리스크, 이 두 가지가 모두 완화되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2%,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5%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S&P 500도 0.5%, 오랜만에 비슷한 키높이로 상승세를 보인 미국 뉴욕 증시입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 약간의 등락세는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그 본격적인 이유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크게 이 상승 모멘텀이 되어줬었던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유화 발언이 또다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날 장 전부터 계속해서 이 백악관 관련 인물들의 대중 긍정적인 제스처들이 나왔는데 이 케빈 헤셋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실제로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이 중국과의 상황이 완화되고 있다라면서 약 일주일 뒤 말레이시아에서 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양측의 사전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중국에 예고한 추가 100%의 관세는 사실상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2주 안에 한국 에이펙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바로 전날의 급락세를 만회하는 그런 뉴스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다시 한번 부실 대출 우려감이 키워졌었죠. 이 지역 은행,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줄어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날 실적을 발표한 지역 은행들 상당히 또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피프스 서드, 리전스 파이낸셜, 트루이스트 등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런 실적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베어스와 무디스, IBC 캐피털 마켓 등의 금융기관들도 현재로서는 지역은행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서 전날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이번 일이 하나의 개별 사례일 뿐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월가의 중론이고요. 또 세 번째로 무살렘 총재 대표적인 이 매파적 인물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인데요. 이 인물 역시 한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라면서 오랜만에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를 낙관하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투심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됐고요. 그럼 지난 금요일 시장의 돈들이 과연 어떤 업종에 특히 집중됐는지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시장 리스크가 회복이 되면서 매수세가 고르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마존만이 0.67% 하락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이 회복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나 오라클 거의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전일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장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론이 다시금 불거진 하루였습니다. 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 확장 비용을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무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가면서 하락이 나왔고요. 마찬가지 이슈로 브로드컴 역시 1.3%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히트맵에는 없지만요.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 미칠 만한 4가지 테마성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우주항공 드론, 또 배터리와 원자력, 우라늄까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날의 특징을 보자면 이 개별 호재가 있었던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는 모습 나타납니다. 이날 이 역대 10월을 통틀어서 기록적인 규모의 옵션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지수 자체는 상승을 했지만 이 개별 테마주들은 만기일 특유의 수급 불안정성으로 계속해서 하락 이어갔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또 우주 항공 드론 계속해서 이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일에 이어서 이날까지 약세 보였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자력과 우라늄 중에서는 오클루가 그나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약간의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영국의 원자력 스타트업 뉴클레오와 손을 잡고 미국 내 우라늄 원료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대 2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한 점이 다시 한번 매력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특징주들 M7부터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테슬라, 이날 M7 중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2.46% 상승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잠시 후에 뒤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날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바로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를 줄여주는 핵심 규정을 5년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덕분에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면서 GM과 포드 역시 1.5%대 강세 보였고요. 또 애플 1.96% 거의 2%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드디어 중국에서의 이 사전 판매가 개시가 된 가운데 이 즉시 바로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판매가 개시된 지 단 몇 분 만에 전량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향후 5년간 미국 내 이 포뮬러 1이죠. F1 중계권을 획득했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0.78% 올라섰는데요. 이 전일 발표된 TSMC의 호실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장 마감 직후에 발표된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 악시오스의 보도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첫 번째 미국산 블랙웰 웨이퍼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반도체 미국 리쇼어링의 첫 포문을 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특징주들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이날 0.76% 올랐는데요. 이 구글의 자회사 베릴리가 AI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앱 베릴리 미를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갔고요. 또 메타도 0.68% 올랐습니다. 루이지애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300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됐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 미주호의 목표가 상향, 기존 625달러에서 640달러의 상향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나머지 주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일라일릴리를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들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 가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GLP-1 비만 치료제 가격이 빠르게 큰 폭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 직후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의 주가가 즉시 약 5%대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만요. 다만 이 유방암 항암제입니다. 일라일릴리의 버제니오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낙폭을 다소 축소한 점이 2%대 하락을 마무리 지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7%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연간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과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카드 회원들의 소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거의 카드 매출이 8%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덕분에 마스터카드와 비자 역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 5.94%가량 올랐습니다. 이번 지역은행 부실 논란에 있어서 사실상 단초가 됐었던 사건이죠.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이 퍼스트 브랜드 파산 사건으로 상당히 좀 부침을 겪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자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번 퍼스트 브랜드 사건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오펜하이머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은행 리스크가 완화되는 흐름 나타났고요. 개별 종목으로 봐도 상승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WTI 국제유가 이 방향성 자체는 약하게나마 상승분을 켜고는 있지만 이게 24시간 전 기준이라서 그렇지 현재 절대적인 값으로 봤을 때는 57달러,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합의가 된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 계속해서 낮은 레벨 유지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6원 가까이 대폭 올랐습니다. 1,424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자 달러 인덱스가 98선 중반까지 오르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요. 이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1.67%, 아직까지는 12만 선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역 은행들의 신용 우려가 완화되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같은 이유로 안전자산인 이 국채금리에 대한 매력도는 낮아지면서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오랜만에 소폭 상승 보였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금 역시 2.38%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과연 이 뉴욕 증시 현재의 분위기를 어떻게 과연 보고 있을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주말 사이에 나타난 이 주말 이슈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좀 경계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살짝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화해의 제스처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2주 후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켜보자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어서 두 번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번 경주 에이펙에 참석한다,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을 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칩을 공급하고 있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이 상당히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또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예정된 아시아 순방 중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는데요. 남북 경협주들 움직임 오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월요일 중국 사중 전회, 대표적인 중국의 정치 이벤트입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비슷하게 이 경기 부양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 흐름 잘 보셔야겠고요. 또 이 10월 23일 목요일 우리 시각 기준입니다. 이 현지 시각 기준으로는 22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겠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차량 인도량을 이미 기록한 만큼 굉장히 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량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 판매 이외에 사업 분야에도 상당히 이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4일 금요일 마찬가지로 우리 시각 기준입니다. 인텔이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우선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인 선제적 투자를 단행한 만큼 적자 규모 폭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걸 만회할 만한 컨퍼런스 콜 발언이 나올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번 하루 뉴욕 증시에서 현재 분위기는 어떨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시장을 좀 얼어붙게 했었던 이 지역은행 신용 불안 사태, 저는 이게 저번 SVB 사태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주말 사이도 그렇고요.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좀 못을 박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부각될 그럴 만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이번 사태는 일부 기업의 개별 부실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동차 부품사 퍼스트 브랜즈와 자동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됐었죠. 특히 비상장사인 퍼스트 브랜즈가 사무대출 등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끌었은 뒤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출 품질에 대한 경계 심이 커졌던 게 배경입니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불안감은 빠르게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낸 은행들의 신용 품질을 종합해보면 예상보다 양호하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추세를 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연준의 완화적 기조 변화입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고용 불안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양적 긴축 종료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환경을 개선시켜 지역은행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일시적 불안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시장 전반의 신용 건전성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지역은행들은 일제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자세하게 세부 항목을 뜯어봐도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될 거라는 우려감은 다소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미중 갈등도 다시 한번 봉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새에도 계속해서 이제 좀 화해해 그런 제스처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에이펙에서 미중 회담이 이어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대중 100% 초과 관세를 실제로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진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고 내가 원하자면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은 중국과 대화 중이고 우리는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그리고 몇 주 뒤 한국에서 정상회담 가능성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는 미중 간 갈등이 실제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난주 국제금융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회의에 제가 참석했는데요. 워싱턴 외교가의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히는 케빈 러드 주미 호주 대사가 밝힌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미중 경쟁은 구조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경쟁이라고 진단을 했죠.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는 한 양국 모두 직접 충돌을 피할 유의는 적다. 충돌 없는 경쟁, 즉 관리형 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즉 미중 갈등은 구조적으로 계속되겠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과 경쟁이 병행되는 국면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100% 관세 같은 초강경 조치는 실제 시행보다는 협상형 카드 성격이 강하며 양국 모두 충돌보다는 관리된 경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네, 역시나 이 지난 미중 간 갈등 격화는 시장의 예상대로 초기 예상과 같이 이 회담을 앞둔 기선제압 성격의 발언이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주말 사이에 한미 통상 협상은 계속되는데 뭔가 알맹이가 될 만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죠. 이게 중요한 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여기에서 현금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이게 쟁점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서 불안정한 모습 보이네요. 자, 이번 주말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장관급 통상협상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까지는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모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 포함된 우리 협상단은 미국 하워드 협상을 벌인 뒤 어제 귀국했죠. 인천공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일치를 받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재미 투자 펀드 구성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외환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현금 투자 비중을 제한하라고 하지만 미국 측은 보다 높은 현금 비중을 요구하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직후 미국이 한국, 일본, EU로부터 공정한 수준의 자금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이런 기류를 보여줍니다. 다만 통화 스와프 체결 등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양국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로 인한 환율 충격에 대비해 미국 측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남은 쟁점에 대한 보완안을 마련한 뒤 미국 측과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향후 협상 결과는 이달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 형태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달 29일 예정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환율도 그 전까지는 비슷하게 이 1,420원대에서 등락 거듭할 확률이 높다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현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오늘도 신 위원님의 과감한 트라이였습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오타니 선수가 지금 뭐 네. 난리잖아요. 지금 혼자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만화도 이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그렇죠? 네. 10K 삼진을 잡아놓고 홈런을 3개 치는 이거 말이 됩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근데 오타니 선수의 그 세리머니죠.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퓨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를 발휘하자는 뜻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뜻인데요? 이렇게 시너지를 네. 그렇죠. 월가 모자른 토크. 것을 서로 해서 시너지를 발휘하죠. 네, 오늘도 시너지를 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면제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 관세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대체 품목 중심으로 관세 면제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커피와 코코아, 향신료, 항공기 부품 등이 면제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고수해온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 관세 합헌 심리를 앞두고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패소할 경우에는 행정부는 이 막대한 환급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는 이에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피와 코코아 등은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대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허쉬와 치킨 오브 더시 등 기업들도 원가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완화는 EU와 일본과의 무역 협상 의지를 넓히는 포석으로도 풀이되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선택적 보호 무역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금속 자동차 관세를 강화했습니다. 대형 트럭에는 25%, 버스에는 10%의 새 관세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이제 뭐 품목별로 계속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는 품목도 있고 부과가 되지 않는 품목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관세와 관련한 잡음이 끊임이 없는데요. 이 투자자들은 좀 어떤 포지션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것도 아까 그 퓨전이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걸 딱 보면은 혼자 미국이 최강덕이라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엄마 아빠는 커피를 마시고 미국인이 아침에 아들이 코코아를 먹는데 지금 갑자기 이 관세 부과 때문에 다른 나라 것들이 못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미국산 커피랑 코코아를 내줬더니 아들이 막 엄마 내가 마시던 코코아 어디 갔어 이러는 거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이게 퓨전으로 다른 나라들 걸 들여왔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저번에 민주당 상원의원 한 명이 그 바나나 들고 나왔어요. 그때 뭐 물론 그거를 쇼맨십이라고 욕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게 또 청문회나 뭐 이럴 때 뜨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그 바나나 들고 정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바나나를 정말 좋아한대요. 그래서 바나나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이거 관세 부과 때문에 못 먹으면 내가 이게 미국산 바나나 이거 뭐 없고 뭐 어떻게 하겠냐. 이거 말고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커피, 코코아, 향신료, 열대과일 이런 것들은 뭐 100% 미국이 농산물 시장의 강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맛있지는 않아요. 브라질, 에티오피아 커피를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브라질, 에티오피아 커피에다가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버리면 브라질, 에티오피아가 커피를 갖다가 미국에서 장사를 못하죠. 관세가 너무 많이 부과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과를 해서 브라질, 에티오피아를 막으려고 하는 게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그 선택의 어떤 옵션을 없애는 걸로 피해로 돌아온다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한 거예요. 그때 바나나 들고 나온 그 민주당 상원 의원도.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불만을 당연히 캐치를 했는지 트럼프가 한 발씩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가 굉장히 강점인 건 더 강화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두고 또 뭐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원래부터 생각이 없었다. 처음부터. 4월 달 관세 그거 하는 것부터 뭐 20년 준비했다고 하지만 원래부터 아무 생각이 없이 해놓고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되니까 고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를 옹호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항상 전략적 모호성을 일부러 추구하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전략이다. 이런 사람은 트럼프는 위대한 전략가다 이러겠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어쨌든 뭐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확실을 하는 것이죠. 업종별로 막 왔다 갔다 이게 좋을 것 같다가 나빴다가 나쁠 것 같다가 좋았다가 막 이게 이 정책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좀 성가실 수가 있죠. 네. 근데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 네, 아직까지는 좀 방향을 정확하게 고정해놓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 블랙웰의 생산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만 TSMC에 위탁해왔던 첨단 칩 생산이 이제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본격화된 것인데요. 지난 17일 젠슨왕 CEO는 현장을 방문해 첫 블랙웰 웨이퍼에 서명한 뒤 미국 내 생산 개시를 기념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칩이 미국 내 TSMC의 최첨단 팹에서 만들어지는 건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비전이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랙웰은 전작 호퍼보다 연산 효율이 크게 높여 이 AI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칩입니다. 이번에 적용된 공정은 TSMC의 5나노 개선판 M4P 기술입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앞으로 4나노 이하 공정의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TSMC를 유치하며 반도체 공급망을 본토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의 미국 생산이 AI 기술 주도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는 반도체 산업의 리쇼어링 전략이 가시화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AI 시대 패권 경쟁의 무대가 이제 미국 본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대만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왔던 생산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다면 이게 이제 단순한 생산인지 아니면 공급망 재편의 신호인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근데 TSMC로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중국이 야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이 내 정권 때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근데 트럼프 정권 3년인데 그럼 3년 뒤에는 침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워렌 버핏도 발 뺀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단타 친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 포스코랑 대만 TSMC. 대만 TSMC 샀다가 바로 한 분기 만에 팔아버리고 일본 5대 상사업체 샀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일본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부터 일본이 뭐 구마모토 같은 그 시골에다 갑자기 반도체 시설을 넣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조차도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TSMC 같은 회사에 투자하면서도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TSMC가 미국에서 별내개를 생산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나요? 대만에 있으면 계속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워렌 버핏처럼 초장기적인 그 방향성을 보고 결정하시는 분도 그렇게 투자했다가 금방 내 그 실책을 저기를 하고 바로 이제 속죄를 하면서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탈출한다는 게.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있으면 네. 미국 본토를 공격받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미국 본토를 만약에 공격받는다면 미국이 어떤 짓을 저지를까요? 그러니까 대만이 공격받는 게 미국이 공격받는 것보다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있죠. 지금 계속 추격자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젠슨왕은 전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나오는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뭐 다 함께 나가야 되고, 뭐 다 같이 해야 되고, 중국도 빼면 안 되고, 뭐 그 같은 뭐 미국도 AMD 같이 해야 되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분이 자기가 선점한 거를 1등을 놓치는 거를 과연 간과를 할까요? 그럼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MI350도 추격을 하고 오라클이 MI350이 지금 이 실전에 적용된 적이 없는데 대규모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분례계를 안 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죠. 오라클의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실 조금 더 싸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임대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추격자 전략으로 나선 거죠. 브로드콤은 맞춤형 칩 커스터마이징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추격전들. 그리고 중국의 위협도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지금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저기 블랙엘이 아니었잖아요. 완전 사양을 낮춘 중국형 맞춤 칩을 줬더니 우리 이제 그거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분명히 무슨 지금 캠브리콘이든 무슨 화웨이든 뭐가 궤도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칩의 수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격전들에 이제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입맛을 맞추면서도 TSMC가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TSMC가 애리조나 팹에서 별내결의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또 윈인을 거둔다면 아까 우리 퓨전 또 세리머니처럼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이제 중국의 추격을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따돌리기 위해서 점점 더 미국 본토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는 조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엔비디아는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업체들과의 공급 계약 소식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호재가 계속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주가에서도 봤을 때 이 부분이 매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이번 소식은 좀 어떨까요? 근데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다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언제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뜨겁고 막 이슈가 되면은 사고 싶고 떨어지면 안 사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노보노디스크랑 치폴레 그렇게 뜨거울 때 그거 안 사셨잖아요. 치폴레 매그니피센트 7 후보로 거론됐던 거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 아니었고요. 그때 치폴레랑 그다음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있죠. 그 두 개가 거론이 되었었어요. 근데 빠졌죠. 매그니피센트 7에 약간 스타일상 버크셔 해서웨이는 좀 어울리지 않고 그다음에 치폴레는 음식료 업종으로서 들어가면 조금 이 구색을 갖추는 다양하게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뒤에 스타벅스로 CEO 간 다음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이 뜨면서 파인 9이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노보노디스크도 그 당시에 덴마크 시가총액 1위자 유럽의 시가총액 1위를 LVMH 지금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급락했거든요. 지금 치폴레랑 노보노디스크에 손 안 가시죠. 근데 그럴 때 사면은
엄청 위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엔비디아 같은 시가총액 1위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고 지금 이 무슨 보조지표도 다 과열권이에요. 기본 세팅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규 매수를 100% 감행하기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거는 참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 논란이 있는 것도 손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떨어진 것도 이거 이제 시세가 완전히 꺾여서 성장이 꺾였나 하고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그런 한번 자기만의 그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만의 원칙과 자기가 어떤 시점에 비중을 더 실을 수 있을 것이냐. 실은 성향일 것이냐.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리하자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성장이 나는 너무 지금 뜨겁고 지금 엔비디아의 이런 걱정조차도 아까 말한 대로 무슨 파이를 나눠 먹는 정해진 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먹을 게 많다. 이러신 분은 이격 조정이 있더라도 나는 조금 물리더라도 이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비중을 확 실는 것이고 난 이거 사실 너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부담스럽고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다이머니 뭐 바퀴벌레 얘기도 하고 막 또 뭐 서브프라임 생각도 나고 막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에 대해서도 경계론이 막 이 증권사에서 몇 개 나오고 막 홀드 의견으로 낮춘 것도 나오고 이래요. 네. 그런 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렇게 확 떨어진 것들 사면은 마음이 일단 편하죠.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위치 에너지가 낮은 걸 들어가시고 나는 이런 과감한 걸 들어가서 어차피 미국 시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데 이거 중간에 조금 물려도 내가 적립식으로 다음 달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또 적립식 매수로 저점 단가 낮추면 되지. 이러시는 분은 아직도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 이격 과열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시점 별로 따지지 않고 매수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성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 차이대로 판단을 하시고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좀 아무래도 쉽진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저점 매수 종목을 또 개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는 찾아보시는 걸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오라클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수혜주로 주목받던 오라클 주가가 현지 시간 17일 약 7% 급락하며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현지 시간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오라클 AI 월드 직후 발표된 장기 성장 목표였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2030년 회계연도까지 클라우드 매출 1,660억 달러, 전체 매출 2,250억 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라클은 오픈 AI와의 이 3천억 달러 규모 AI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고 메타와의 클라우드 계약도 공식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AI 인프라 부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운영 병목과 과도한 투자 리스크가 동시에 지적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데이터 센터 공급 한계가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라클 주가는 지난 금요일장 6.93% 하락한 291.31달러로 마감됐습니다. 이 행사 직후에 주가가 7% 가까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냉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시장이 차갑게 반응한 이유가 있나요? 그 오라클 AI 월드라고 이름 그거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예. 젠슨왕이 맨날 나와갖고 이제 막 가죽 자켓 입고 막 그 약간 그때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한 명이 나가서 막 연설하는 거 있잖아요. 예. 스티브 잡스 걸 팀 쿡이 이어받았고 이제 젠슨왕은 가죽 자켓 입고 나오고 다른 데도 막 그런 이름 붙여서 하는데 이 오라클이 처음으로 AI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약간 그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꿀 때 그 느낌이에요, 저는. 오라클도 이제 우리는 기업의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AI의 대장이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식으로 저기를 바꿨는데 네. 거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의 보통 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그 컨퍼런스 콜이라고 그 전화를 하는 거죠. 진짜 전화로 옛날에 유선 전화 소리 나면서 네. 그 증권사 직원들이랑 막 이 CEO들이랑 인터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사에서 그 우리가 가이던스라고 하죠. 경영진들의 전망이 나오는데 실적이 좋으면 전망을 높여요. 그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자기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IBC 캐피털 마켓, 러시 잘루리아 애널리스트 분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제시된 수치를 소화하고 장기 목표의 현실성에 대해 확신을 얻기까지 주가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런 뜻 같잖아요. 제시된 수치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 정말로 이 정도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아까 전에 이른바 저도 쫄보거든요. 쫄보들은 이런 소식만 하면 움찔움찔거려요. 정말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정말 강성분은 그런 거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강성이 아니고 마음이 그러신 분들은 그런 거에 흔들려요. 지금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샘 알트먼 돈 하나도 없다던데? 야, 그거 오픈AI 챗GPT 유로 가입자 5%밖에 안 된다던데? 그거 지금 돈 가지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그거 하나도 파기 버거운데 그 뒤에 했던 그 계약들 그거 무슨 돈으로 한대? 못 한다던데? 외신에서 다 못 한다던데? 그런 의심이 많이 드신 분은 이거 손 안 대는 게 맞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량만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것도 있죠.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나왔죠. 브래드 실스 애널리스트.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건물 에너지 및 GPU 등 전반적인 공급 제약 때문에 데이터 센터 구축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몇 건의 엄청나게 커다란 것들을 발표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계획에 맞게 지금 수급이 되느냐. 지금 그 계획에 맞는 지금 땅은 있으며 거기에 들어갈 굴착기는 다 마련이 되어 있으며 GPU는 공급이 지금 다 원활하게 될 것이며 이게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이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 아니죠. 경계심 많은 이런 론들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갈팡질팡해서 도저히 이거 버튼 누를까 말까 하루에도 100번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위치 에너지 낮은 거 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외부 변수로 인해서 흔들릴 때 밑으로 들어갈 때 사던가. 말했듯이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어떤 성향과 자기의 어떤 그 감량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무리하게 쫓아가서 그러니까 남하고 절대 비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남하고 비교하면 투자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날아가면 어떡하냐. 옆에 날아가고 야 나는 강성이라서 이렇게 수익 많이 하는데 아이고 너는 평생 그렇게 마음이 조그매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지를 마세요. 왜냐면 나만의 그게 있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고 나만의 그게 있는데 그 자꾸 거기 옆에서 막 그런 것들이 귀에 흔들려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경계론자들의 마음이 조금 더 실린다. 이러신 분은 템포를 늦추세요. 아무리 옆에서 친구가 야 그거 왜 고민하고 있냐? 나는 지금 다 때려 박았어. 이런 과격한 단어를 쓰면서 내 마음을 흔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름대로의 이 개인적인 이 포트폴리오의 색깔을 가지고 접근을 해라라는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세계 전기차 1위 테슬라가 삼성전자 반도체의 핵심 거점인 경기도 화성에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165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계약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 설계에 인력 채용까지 나서며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위탁 생산을 넘어 자체의 AI 칩 설계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이는 완전 자율주행과 AI 로봇 시대를 앞두고 핵심 반도체를 스스로 설계하고 검증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삼성과의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져 공동기술 개발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삼성의 2나노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AI 칩이 핵심인데요. AI6는 자율주행차와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AI 서버용 칩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보를 테슬라의 AI 하드웨어 기업 전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반도체 동맹이 한층 구체화되며 삼성은 TSMC를 추격할 중요한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두 기업의 협력이 글로벌 AI 반도체 판도를 흔들 전망입니다. 네, 이 소식은 정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게도 굉장히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구세주죠. 네, 엔비디아에 너무 SK하이닉스가 붙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항상 좀 아쉬웠는데 네. 그래도 테슬라가 붙어줘서 삼성전자 지금 어쨌든 개미 분들 다 구조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삼성전자에. 그리고 이거 파운드리 계약 이거 물론
물론 뭐 TSMC를 따라가기에는 한참 멀었지만 원래 52대 21 뭐 그래도 절반 정도 될까 말까 했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 55대 18 뭐 16 막 한 자리 거의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파운드리 점유율 자체가 너무 격차가 커졌는데 자 일단 7월 달에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계약을 했죠. 테슬라랑 삼성전자 8년짜리입니다. 이거 2033년까지 165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계약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맡기고 이런 레퍼런스를 쌓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TSMC는 처음부터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나갈 수 있었던 사업 모델이고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출발했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출발 선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테슬라랑 한 이런 대기업들과의 거래들 이런 거 말끔히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삼성전자에 의심 없이 맡기겠죠.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설계도를 넘겼는데 테슬라 이름을 안 붙이고 만약에 삼성전자 이름을 붙여서 팔고 막 이런 행동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이 파운드리를 키우려면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그 TSMC의 기치랑 똑같이 그냥 테슬라가 설계도 그려진 대로 열심히 그냥 제조만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기술자 채용 공고를 언론에 따오셨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화성에 근무할 반도체 기술자 채용 공고를 테슬라가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언론이 파악을 한 거죠, 지금. 근데 이 신입은 안 뽑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도체 공정 설계 분야에서 최소 3년에서 7년 이상 경력자들만 지금 채용 공고 이 지금 조건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경력이 지금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지금 테슬라가 화성에다가 지금 R&D 거점을 지금 그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네덜란드 ASML도 R&D 센터가 있잖아요, 화성에. 그래가지고 그 노광기기나 이런 것들 네덜란드 그 ASML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그 직원들한테 교육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기나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알고 그리고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원활해야 이런 파트너십이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화성이 굉장히 뜨고 있다. 여기 지금 주요 기업들이 지금 다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전수를 받아가지고 이거 옛날에 원래 일본은 도제식 교육으로 했던 거예요. 1대1로 장인 정신으로 하나씩만 가르쳐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R&D 센터를 대규모로 교육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서 테슬라랑 협력을 잘해서 파운드리 어떤 실적을 쌓아가면서 네. 조금씩 만회를 하여 최소 20%는 점유율이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넘어야 그때 뭐 TSMC를 한번 뭐 추격을 해보겠다 이 말을 하지. 지금 뭐 TSMC와 자웅을 겨누겠다, TSMC를 역전하겠다 이거는 참 그쵸. 좀 어려운 좀 뉴스 타이틀에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땀 한 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한 땀 한 땀 차분히 이행해 나가다 보면은 파운드리 쪽에 이 뭔가 볕들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사를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도 안 좋으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파운드를 그냥 분사시키다. 현대차도 그 얘기 네. 나왔어요. 현대차 하도 주가가 못 나가니 저거를 떼내면 안 되냐, 전기차 부분을. 그거는 궁여지책이죠. 네. 네, 점유율이 올라가길 기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협력으로 인해 AI 판도를 바꿀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오늘도 월가 트렌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한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오너 일가 관련한 헤드라인이 지금 보이시죠? 삼성과 지분 매각, 이 상속세 마무리 수순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이 기사는 이제 로이터에서 주목한 기사인데요. 삼성 일가가 이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추진을 합니다. 세금 납부와 또 대출 상환의 목적으로 인해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고 내년 4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에 근접을 하면서 이번 매각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 수 있을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HBM 기대감으로 올해 84% 급등한 정말 대량주입니다. 이번 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인 홍나희 여사와 또 이서연, 이부진 세 모녀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기사죠. 어떤 예. 이유로 가져오셨을까요? 예. 일단 이제 해당 기사는 이제 원래 삼성전자가 그 최대주는 삼성물산인데 그 최대주주에서 뭔가 주식 변동 사항이 생기면 이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 홍나희 여사를 비롯한 세 모녀가 1조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하기로 했는데 당장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 4월까지 이제 신한은행에다가 매각을 갖다가 좀 주선해 달라라고 하면서 해당 공시를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사안이고 삼성전자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고 세계적으로 굴지의 기업이니까 로이터가 해당 사안을 이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네, 지금 상속세를 마련하고자 주식을 매각한 상황인데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치솟으니 이렇게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49,900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종가 네. 기준으로. 그때는 또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담보로 했던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마진콜에 이제 걸렸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당연히 마진콜은 이제 해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그때 49,900원 떨어질 때는 많은 국민들이 또 해외에서 주목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올해 특별히 HBM도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반도체 볼륨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 우리가 보통 레거시 반도체를 얘기하는 기존의 반도체가 그 가격이 되게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경제도 다시 좀 살아나고 그 또 이제 그 HBM으로 이제 그 생산 공정을 바꾸다 보니까 HBM 웨이퍼 한 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의 반도체 웨이퍼 몇 장을 갖다 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줄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언제 5만 원이 안착하냐, 언제 6만 원 되냐 그러더니 사실은 뭐 9만 전자를 갖다 치솟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모녀가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받은 사망해서 받은 상속이 있고 상속했던 상속세가 있으니까 상속세를 갖다가 이제 부담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 4월까지 해당 지분을 갖다 전체는 아니고요. 해당 지분에서 일부를 갖다 매각하는데 세 분이 모두 다 매각하는 것을 다 따져보면은 종가 기준 금요일 종가 기준 했을 때 이제 1조 7천억이 된다.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전체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상속세가 엄청나다고요. 예, 예. 네. 그 이렇게 최대 주주랑 관련된 상속세를 갖다 받으면 상장사 경우는 이제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율이 50%. 네. 여기다 경영권이랑 관계된다면 한 10%까지 더 이제 그 할증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상속세가 좀 많다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어떤 점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냐면 상속세라는 건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를 갖다가 유지하는 근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계층은 존재하되 계급은 없어야 됩니다. 계층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바죠. 예를 들면 이제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엄청난 건물주다. 할아버지 자산이 뭐 1조다, 10조다. 그러면 그 자녀, 아들과 손자도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층, 계급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엄청난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 때 이뤄서는 그 자산이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그 상속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50%를 갖다 국가랑 공동체가 이제 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세금으로 이제 그 환수를 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부로 이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제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아들도 자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아들도 자산이 없으니까 그 손자도 자산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런 계층 간의 어떤 모빌리티인데 계층 간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계층 간의 이동을 모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빌리티가 있어야지 계층이 계급이 안 되고 그것이 공산주의나 왕정이나 봉건 사회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다라는 맥락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속세를 50%나 이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그래서 한편을 이해했을 때 12조 원의 어떠한 상속세가 됐을 때 유족들은 6조 원을 받게 되니까 6조 원을 국가가 세금을 환수한 게 너무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여전히 유족들은 6조 원의 자기 자산 생겼다, 이런 관점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주주의 체제를 감안했을 때는 뭐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상속세를 위해서 만약에 이 주가 가치를 담보로 잡았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 가치도 같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터가 좀 지적을 한 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49,000 작년 11월 15일로 기억하면 작년 11월 15일 날 삼성전자 주가 49,900원 가니까 저는 그때 당시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4만 원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을 갖다가 이제 뒤엎은 공시가 나왔는데, 그 11월 15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매수하겠다, 장에서. 그러면서 주가가 월요일 날 사실은 이제 다시 반등했습니다. 특이한 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2달 동안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해서 매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실망스러운 어떤 계속 그 결과를 내놨고,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면서 납품 못했으니까 거기에 실망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갖다 계속 무차별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11월 15일 날 장중에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이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마감 이후에 삼성전자가 10조 원의 어떤 그 자사주를 매수하겠다 하면서 그 월요일 날 삼성 주가 반등을 했는데,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취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근데 외국인 다시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이 그 자사주 소식을 갖다가 어떻게 쓰나마 입수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세모녀의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마진콜 때문에 추가로 이제 자산을 갖다 내놓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통상 이제 해석하기로는 마진콜의 어떤 기준점이 57,000원이었다. 그러니까 57,000원 더 떨어지면은 그 세모녀를 삼성전자 지분을 담보로 받았던 금융기관이 세모녀에게 죄송하지만 약속대로 그 자산 가치가 하락을 했으니까 추가로 담보를 주시거나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 에 직면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에 대한 그 언급하던 그 순간에 삼성전자가 강제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그러니까 10조 원의 자사주를 매수하겠다 발표하면서 주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로이터가 뭐라고 그 해석을 했느냐? 분명하게 새 모녀의 주식가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올리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특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를 마련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뭐 가족들과는 달리 어디에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또 심지어 담보대출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전자 지분을 받았는데, 지분을 받아 상속세를 마련해야 되는데 홍나희, 이부진, 이서연 세 분은 모두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번에도 매도를 했지만 그전에도 매도를 했었고, 사실 이분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갖고 있던 자산을 갖다가 축소하면서 상속세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같은 어떤 환경에 처한 이재용 회장은 단 한 주도 팔거나 단 한 주도 담보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상속세를 마련했지라는 것이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제 별도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그 역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지분을 갖다가 지분을 담보로 이제 재원을 마련했는데, 그 지분을 담보로 재원을 마련했으면 다른 세 모녀랑 더불어서 내가 누구에게 지분을 담보로 맡겼다는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왜 공시를 안 했냐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취재가 되냐면, 이재용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신용을 갖다가 믿고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저한테 한 5천억 정도 빌려주시면 나의 삼성전자나 다른 자산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대신 내가 담보로 맡겼다는 것을 갖다가 공시하지 않도록 처분 의뢰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시에서 반드시 내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는 담보 처분 그 의뢰서를 갖다가 해당 금융기관이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 담보 처분 의뢰서는 내가 작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안 갚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담보 처분 의뢰서를 안 맡겼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사실 담보를 맡겼지만 공시에 의무가 없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취재한 바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다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이제 그 담보를 맡기거나 그 지분을 축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시에 의무가 없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화 소식인데요.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자, 한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와 함께 단거리 이착륙 드론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가 지금 제너럴 아토믹스와 함께 지금 손을 잡고 단거리 이착륙 드론을 개발을 합니다. 이 무인기가 비행기 활주로가 아닌 지형이나 또 항공 모함 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약 5억 달러 수준 이상의 투자와 또 한국의 생산 설비 구축까지 포함된 프로젝트입니다. 2027년에 첫 비행을 그리고 2028년에 실전 납품이 목표고요. 무기 체계가 물론 이 정찰과 전자전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향후 10년간의 수요 105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 아주 큰 규모의 공동 협력 소식입니다. 자, 이 기사는 어떤 이유로 가져오셨을까요? 예, 우리가 무인기라고 이게 통상 무인기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어떤 흐름은 이제 무인기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서 필요한 지역에 가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미사일 쏘거나 이런 것들을 물론 당연히 거기 가서 그 카메라로 감시해서 이 적의 동태를 알아보는 것도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무엇을 통치내냐면 드론이라 통치돼요. 그래서 스타인 스트래퍼가 여기에 쓸 때는 이제 무인기라는 표현보다 드론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 점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한화가 사실은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주요 이슈가 어떻게 이슈가 떠올랐냐면 중국 상무부가 한화의 계열사를 5곳을 갖다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발표했죠. 물론 중국 상무부는 거기서 명시로 말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대부분 해석하기로는 또 미국에 있는 유수 언론 해석하기로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이 한화와 이제 현대 HD그룹이 미국에 가서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갖다 다시 부흥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에 적극적이니까 그런 마스가를 갖다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한화의 계열사 5곳을 제재 조치 올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럼 결국은 중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단지 미국의 조선업이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미국 조선업이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중국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넓은 이제 태평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해군업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다시 증강하지 않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생각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해군과 조선업을 다시 이제 되살리려고 하니까 당신 나라가 한국의 이제 조선업이 강국이니까 도와달라. 이런 멘트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한 번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상승 랠리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중국 상무부가 한화그룹을 견제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신 안 좋은 것이 있지만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 드론을 통해서 엄청난 방산과 군수업에 미국 본토에 뛰어들 수 있는 교두보를 갖다 한화그룹이 확보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좋은 것도 생겼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는 이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핵 융합과 핵 분열, 또 무인기 등의 강점을 지닌 기업인데요. 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실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날지에 대한 것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럴 아토믹스는 제너럴이라는 그 이름을 딱 들어봤을 때 군수산업, 방산산업 하면은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떠오릅니다. F-16을 갖다 개발했던 미국의 주축이 되는 어떤 방산 기업인데 거기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다이나믹스 분사해서 제너럴 아토믹스인데 이 아토믹스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핵 분열, 핵 융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핵 분열이라고 하면 약간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의 원전 발전이 다 핵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오늘 설명드린 무인기, 항공기 분야에도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오늘 설명드린 그 그레이 스토리라는 것은 그레이가 원래 제너럴 아토믹스가 생산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는 그 무인기이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착륙 거리를 줄여서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게 제너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제너럴 아토믹스가 미국 군수산업에 아주 이제 유서 깊고 매출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한 7,500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투자가 공연부를 끝일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이미 납품하고 있는 그 제너럴 이제 그 아토믹스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이걸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한미군도 채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한화그룹이 중요한 방산 기업으로서 이제 디딤돌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무인 항공기 분야가 워낙에 이제 군사와 방산 협력 부문에서 굉장히 핵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향후에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뉴스 브리핑. 오늘 첫 소식은 주간 증시 브리핑부터 좀 가져보겠습니다. 기업 호실적 힘바다. 네. 3부 시적 시즌 시작이 됐죠. 일단 삼성전자가 뭐 히트를 한번 쳤고요. 이제 차차 하나씩 나올 겁니다.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텀이 좀 있죠.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부 실적 시즌이 나올 건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매출은 뭐 크게 늘지 않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지난 한 달 전에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 양극화가 계속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전력 경영 사실 주도 섹터들의 실적들은 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데 뭐 그다음에 좀 요즘에 주가는 여전히 좀 그렇게 정체 상태긴 합니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 쪽들은 상당히 좀 냉랭한 그런 컨센서스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하시면서 일단 실적 시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좀 준비하는 그다음에 컨센서스들 나오는 것들을 좀 잘 리포트들 같은 걸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 일정은 표를 한번 먼저 보시죠. 국내에서는 이제 23일 날 있는 금통위가 일단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얘기는 좀 나오기가 좀 힘을 얻고 있지는 못합니다. 역시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 좀 봐야 되겠고요. 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을 정도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죠. 미국의 24일 날 CPI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지표보다는 역시 이제 22일 날 발표되는 이제 테슬라, IBM, 즉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오늘 중국의 20기 사중전회가 이제 개막이 되는데. 뭐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저것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 사중전회가 올해 되게 좀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거는요. 뭐 아시겠지만 주말새 아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뭐 실각설 관련된 이런 기사들 외신으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지난 6월, 7월에 이어서 지금 벌써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시주석의 실각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기서 뭐 이번 사중전회 때 이제 주요 이제 인사들의 어떤 새로 등용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주요 군부 인사에서는 글쎄 뭔가 시그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올 법하긴 합니다. 주요 인사들 2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사중전회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당장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고 며칠 걸리겠습니다만 사중전회 끝 무렵에 나올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이 시진핑 주석 쪽 사람이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공청단이라든가 태자당이라든가 시진핑 주석의 좀 라이벌 구도에 있는 계파에서 나온 사람이냐 이거를 보신다면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하게 보실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리스크라고 그런다면 지난주까지 뭐 3,700선 넘는 정도로 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미국 시장도 지난주 좀 그랬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후반부에 특히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지는 좀 낙폭이 좀 큰 경우가 좀 종목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일단 이번 주 초에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차익 실현 관련된 부담은 사실은 반도체 주들의 집중이 좀 돼 있는 내용입니다.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바로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죠. 코스피가요, 최근에 278조의 시총이 좀 상승을 좀 증가를 했는데 최근 한 달간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278조 증가한 중에 116조고요. SK하이닉스가 96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를 합하면 대략 210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278조 늘어난 거 210조가 두 회사니까 76% 정도를 이 두 회사가 시가총액 상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좀 엄청나게 좀 큰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사실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요즘 뭐 개인 투자자분들 얘기 중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지수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불황일 때처럼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같은 그런 느낌만 듭니다. 이게 포모하고
그다음에 내가 반도체주, 그중에서도 소부장보다는 이 두 대형주를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에 없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말씀을 더 좀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장은 뭐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데 나는 왠지 손해보는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시장 일각에서는 이렇게 특정 두 종목에 또 특정 반도체 섹터에 너무 시장이 몰리는 것, 수급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우려가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지수의 충격이 크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V 코스피라고 그러는 이제 미국의 빅스 지수 같은 국내 이제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 지난 10월 들어서 하루 평균 변동률이 1.8%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죠. 팬데믹 한참 변동성 심할 때 2021년 2월 이후에 지금 최대치를 좀 한 5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 이게 이제 V 코스피라는 건데 이게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일 대비 15%는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간세 부과했을 그때가 올해 저점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게 되면 뭔가 시장에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조짐을 좀 보여주는 건데요. 항상 이럴 때마다 또 나오는 얘기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거죠. 어쨌든 조정이 분명히 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언제 올 것이냐 이제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번에 조정이 왔을 때 그 조정의 폭이 예를 들어 10%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을 넘어가는 이른바 약세장 쪽까지 갈 거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약세장까지 갈 내용은 시장 상황은 전혀 아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10% 전후에 건강한 조정이라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조정이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포트를 다 정리할 거냐 아니면 그 조정 기간을 내가 감내하면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그럴 때 반도체라든가 지금 메가 트렌드, 메가 섹터에 대해서 포트의 비중이 적은 분들은 이 조정 기간을 또 잘 이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단 갖고 있어야 될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이크로한 섹터로 와서 화장품 섹터 잠깐 얘기 좀 해보죠. 화장품 섹터는 사실 수출은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여전히 괜찮습니다. 미국 쪽도 조금씩 하락폭이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뭐 남미라든가 동남아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수출이 좋은데도 이렇게 화장품들의 주가가 시원찮은 이유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뭐 어디 화장품 섹터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 말고 기존의 뭐 조방원전 내 주도 sek터 중에서 그나마 지금 뭐 조선이나 뭐 원전이나 방산이나 좀 순환매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아질 뿐이지 계속해서 반도체처럼 상승하는 섹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죠. 이 화장품 섹터, K-뷰티 섹터 중에서도 APR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달바글로발은 굉장히 부진을 하죠. 이제는 뭐 넘버 2라고 할 수도 없죠. 지난 8월 고점 때 23만 9만 원, 그러니까 23만 9천 원, 24만 원 근처까지 갔던 이 달바글로발의 주가가 지금은 14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무려 40%까지 지금 추락을 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새로 상장한 회사가 한 3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고점을 넘어서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올 들어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달바글로발은 지금 사실은 좀 멀어 보이죠. 두 가지 이유죠. 핵심 부진 이유 하나는 실적 부진이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컨센서스가 워낙 앞서가다 보니까 그거에 컨센에 미달한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이유가 됐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오버행 이슈가 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8월 달에 195만 주, 그다음에 다음 달에 또 11% 전체 발행 물량에 129만 주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일단 3분기 실적에서 달바글로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이 일단 나와야 되는 게 전제고 두 번째는 11월 달에 이 오버행 이슈가 이번에는 어떻게 소화가 될 거냐. 만약 이번에도 3분기 실적이 컨센에 미흡하거나 또는 컨센에서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오버행 물량이 또 주가를 한 번 더 아래로 이렇게 내리꽂게 만든다고 그러면 달바글로발이 이 부진을 회복되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옵니다. 어쨌든 이 프리미엄 비건 이 브랜드 이 어떤 뭔가 명확한 차별화된 브랜드 컨셉은 잡고 있는데 실적과 오버행 이슈가 이 달바글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드와치 짧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목처럼 뭐 2차 전지 ETF가 지난주에는 가장 화끈한 그런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표를 한번 보시죠. 주간 펀드 수익률 탑5 중에서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200 T죠. 그러니까 테크 쪽 레버리지, 2차 전지 핵심 소재. 5개 중에 3개가 2차 전지죠. 반도체 탑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1, 2, 3, 4는 다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세죠. 레버리지가 확실히 그렇고. 그래서 또 2차 전지가 마지막 5번째 2차 전지 핵심 소재 10개 종목. 그러니까 지난주 2차 전지가 얼마나 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레버리지가 아닌 건데도 21% 가까운 수익률을 20%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주는 레버리지가 확실히 확실한 톱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도 갈지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역시 아직까지도 기대감 때문에 가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5.1% 상당히 좋았죠. 그다음에 해외 주식에서 일본이 4.97%로 역시 좋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섹터가 5.9%로 섹터 중에서는 제일 좋았고 개별 상품 중에서는 신한자산운용의 이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요게 한 주 동안 무려 35%였습니다. 양자 컴퓨팅 중에 지난주에 미국에서 가장 셌었는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어떤 섹터가 또 강할지 그럼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 봉영식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에이펙이 드디어 이제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많은데 우선 2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고 또 이제 우리와 미국 간의 정상회담도 중요할 텐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현재 상황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고 계실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측에서 전격적으로 히토류 통제 정책을 네. 발표했을 때 트럼프 정부가 여기에 격하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네. 경고를 했죠. 에이펙 의장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이었는데 다행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바꾸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일단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악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의 장으로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중국과 미국이 관심을 보인다는 자체는 우리 측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히토류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런 보복 관세,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서라도 경주 에이펙 회의가 중요시 됐다는 것, 이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전 세계 시선이 경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뭐 미중 갈등부터 첫 번째로 한번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만한 요인이 사실상 저는 낮다라고 보거든요. 이 말씀 주신 뭐 히토리 통제 중국 측에서의 카드고요. 또 미국에서는 추가 관세랑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죠.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양국이 어느 정도 약간 관리 가능한 그런 경쟁 체제로 좀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대부분 중국 정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중국 정부가 칼을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요. 네. 예, 왜냐하면은 지난 상무부가 발표한 히토류 그 통제 정책을 보면은 그 문구라든지 그 정당성 주장이 미국이 그 국제 시장에서 반도체 기술 그리고 반도체 통제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가요? 베꼈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은 중국이 그 이중 용도 속성이 있는 이런 중요한 히토류를 통제하는 것이 패권 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이건 중국이 어떤 그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우위를 패권의 도구로 삼은 적이 중국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우위를 패권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중연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라든지 기술을 통제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에요. 네, 맞네요.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반도체를 사용하는 길이 막히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보다 낮은 단계 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자국 생산의 양과 그 속도를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정제된 히토류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49%, 그다음에 생산량의 69%,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드린 정련된 당장 쓸 수 있는 히토류의 92%를 독점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적어도 1년, 길게는 5년 동안 결국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아픈 데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이번에 나오는가 아니면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중국에게 양보할 것인가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미국이 패권이 더 강하지 않나, 뭐 군사력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히토류의 이 특성상 미국이 뭐 말씀 주신 대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데는 단기간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현재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이 참 좀 흥미롭네요. 이어서 이제 주말 사이에 워싱턴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이 통상 협상이 이어졌는데 뭐 이제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말을 들어보니까 뭐 외환시장 통화 수합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약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이게 과연 좀 집행 방식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본과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먼저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영복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것과 네. 대조가 되는 것이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전 발언 그리고 같은 공항에 도착했던 구 부총리의 발언입니다. 네. 구 부총리는 지난번에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타결이 됐다고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렇다면 통화수화부가 체결된 것인가 했을 때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해소한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수화법 없이 어떻게 환율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 타결했다고 발표를 하는가.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구 부총리는 말을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을 네, 좀 보였습니다. 유보적이었죠, 상당히. 네. 그것과 비교한다면 김용범 정책실장 이야기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톤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율 필요한 한두 가지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환율 통화 스와프라든지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가지고 아이팩 계기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네. 사실상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얘기했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이냐에 대해서는 내가 방미하기 전보다는 사흘 네. 동안에 미국에서 설득하기 전보다는 에이펙을 계기로 양국 간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거든요. 그러면 방문 사흘 동안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내가 미국에 가서 사흘 동안 뭐 통상 교섭분장도 가고 부총리도 갔지만 그 전까지는 얼마나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강경했는가를 반증하는 발언이죠. 네. 가지 않았으면 에이펙 때 한미 간의 협상 타결이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강한 미국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두 가지가 남아있다는데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양국 간의 관세 협상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슈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현금으로 다 내라. 업프런트, 그렇죠. 선불해라. 그리고 3,500달러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느냐. 네. 지금 우리 기업 총수들 골프를 쳤고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니 상무장관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흘 동안의 소기의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의견을 접근했다는 것과 네. 타결했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래서 김용대 정책실장의 이야기를 타결이 확실시 된다.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실상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사실 언급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시장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어서 이제 만약에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뭐 우리 주력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도 그렇고요. 특히나 자동차와 뭐 의약품 이 부분에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먼저 자동차 25%에서 15%까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타결이 된다면 당연히 15%가 적용이 되겠죠. 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코러스 FTA가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대미 자동차 수출이 관세가 사실상 0%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15%도 고마워하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 행정부 얼마나 관세 폭탄을 집요하게 추구하는가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 간에는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의 수출 경쟁인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15% 관세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25%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까지는 워낙 이게 원과 달러 사이의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1,400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가격 면에서 조금 나아졌다. 이것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야지 우리의 수출 주요 산업 종목 중에 하나인 이제 대미 자동차 수출이 이제 숨통이 트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타결된다면은 7월 31일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더라도 네. 우리나라 품목에 대해서는 일단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준다. 네. 유럽연합과 일본과 체결했던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것까지 확보가 된다면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이제 안정화 과정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에 변수가 이제 국제 경제 비상 대권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소가 됩니다. 네. 근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첫 번째 질문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대법원 판결도 어떻게 날지 참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전해진 그런 이슈들을 보자면은 뭐 관련돼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입 부품에 대한 이런 어떤 규제를 약간 풀어주는 거를 좀 연장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약간 이런 걸 보자면은 대법원이 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시선을 에이펙으로 좀 돌려볼 텐데 이 에이펙 회의 때 여러 가지 뭐 의제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의제 어떤 거로 좀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에이펙이 무역 다자주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논의하는 장인데 이 중점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세계의 시선은 미중 간의 이 무역 그렇죠. 갈등이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완화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각국 시장, 산업 그리고 세계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에이펙이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네, 여기에 그들만의 잡혀 리그가 있습니다. 약간 되어버렸죠. 그럼 회의 이후에 약간 이 국제 질서 좀 이제 미중 갈등이 만약에 이대로 봉합이 좀 잘 된다면은 좀 뭐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전반적인 공급망으로 봤어도 좀 진정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낙관해봐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낙관을 하지 않다가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장에 생기면 그 혜택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잘못이 아니고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합리적인 협상 타결을 하고 싶어도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중국 대리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는 미국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 일기를 경험했던 중국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네. 히토류 수출 통제와 같은 새로운 카드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 가장 큰 돌, 이 국제 시장에서의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치워져야지 미국과 한국 간에도 서로 합리적으로 합의할 여유가 생길 텐데 네. 이 가장 큰 변수가 계속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이런 무역 전망이 계속 불확실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말 이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 딱 이 정도의 기간이 앞으로의 우리 증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뉴욕 증시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29일부터 30일까지는 뭐 한미, 미중, 한중 이렇게 릴레이 회담이 좀 진행될 예정인데 우선 29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30일이 양국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이런 정상 체류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날 좀 이제 미중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그럼 자연스럽게 30일 이후에 한중 정상회담 순으로 좀 흘러갈 텐데 순서에 따라서 약간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11월 10일이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한 90일 관세 유예의 종료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에이펙이 더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그 레드라인을 양쪽 어느 쪽도 넘고 싶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미중 간의 무역 협정이 10월 말 11월 초에 있는 경주 에이펙에서 어느 정도 타결적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이런 관세 협상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한중 간의 정상 외교도 실질적으로 가동할 중국 측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수용할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네, 우선은 이 미중 간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이 되어야 그 이후에 우리도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중국과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이 굉장히 뭐 미국 측에서는 이제 대미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오고 있고요. 또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또 한국인 납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여론이 안 좋게 부정적으로 악화가 된 상황이죠. 어느 때보다 우리 국권수가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 가장 시급한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섣부른 타결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일본 모델을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겠냐는 압박이 미국 측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죄송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있는 경제적인 체질이라든지 그런 구조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미국의 압박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섣부른 협상을 한다면은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는 경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됩니다. 네. 3,500억 달러를 제조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에 기업들이 투자한 게 한 해에 약 1,0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근데 미국의 제조업에 3,500억 달러를 준다면
역설적으로 얘기했지만 한국은 국내에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제조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캄보디아에 가는 이제 청년들 같은 청년 실업에 고생하는 20대의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조심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안건이 얽혀 있는 만큼 좀 우리도 관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 봉영식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한 주의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